입론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세 가지 논거로 국가는 1인 노인 가구에 대한 의무적 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의무적 관리 제도는 생명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자 안전망 구축 방안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10%대에 진입했고 고독사 통계에서도 노인층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속도만큼 노인 복지와 안전망의 대응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무적 관리 제도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임을 주장합니다. 둘째, 현재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재 많은 복지 제도는 신청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1인 노인 가구 상당수는 자발적인 복지 신청과 위기 상황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1인 노인 가구의 74%가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1인 노인 가구 중 67%가 정보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배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 환자 중 1인 가구 비율이 절반에 넘어섰고 65세 이상 독거 장애 노인은 약 4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 자발적인 신청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선택지를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의무관리 제도가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고독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검, 장례, 행정인력, 주거 정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1,200만 원으로 사후 처리에 드는 비용에 막대합니다. 의무적 관리 제도는 예방적인 복지 제도로서 사후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인 노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이자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팀 입론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의무적 관리라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에 본 제도 도입에 반대합니다. 첫째, 본 제도는 노년층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보호주의적 발상입니다. 헌법에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 1인 노인 가구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간주하고 강제로 등록 관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나 IoT 기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은 감시 체계로 변질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및 데이터 관리 문제를 필연적으로 동반할 것입니다. 둘째, 막대한 행정 재정적 부담에 비해 실효성이 낮습니다. 전국의 1인 노인 가구를 장수 관리하는 것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심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적 관리 제도까지 추가되면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만 발생시킬 것입니다. 또 형식적으로는 1인 노인 가구이지만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있거나 경제력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현재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적 변화가 필요한 것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저희는 국가의 역할이 강제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는 노년층이 고립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영국 퀸 마거렛 대학의 연구에서 국가 주도의 방문 관리를 받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낮은 자기 효능감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진정한 고령화 시대의 복지는 노인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존엄한 사회의 일원이자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시간 총량제 저희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상대 측에서는 이제 의무관리 제도가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서 필요한 복지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방적 복지 제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방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먼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론에 있어서 신청주의에 있기 때문에 정보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의 빈곤이 1인 노인 계층이 취약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청주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회적 욕구를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보편주의에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신청주의 때문에 노인이 빈곤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77번으로 신청주의에 기반해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일관적인 관리라는 기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필요 집단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의 재설정으로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이러한 생명권 보호의 국가 의무를 들면서 이러한 의무적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국가에서 이러한 생명의 보호의 의무에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국가에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라든지 고독사 예방법이라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논제에 찬성하는 근거를 입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미 이러한 장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현행 법제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원인이 의무의 부재 때문인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법제화가 실제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찬성팀도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찬성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측 입론 같은 경우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입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생활을 통제하거나 CCTV를 통해서 이를 감시하는 역할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위기 사전 감지 및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한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대상자의 활동 유무를 감지하는 활동량 감지기를 이용한다던가 게이트웨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1인 가구를 방문하는 경우에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런 점을 사생활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서는 사회적 고립 위협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시행하였기에 이에 고독사 위험인 1인 가구 24,440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꼭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는 부분보다 그것보다 더욱더 효능이 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생활 침해로 본다면 어떠한 점을 시행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의문이 듭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반대 측께서 저희가 신청주의 때문에 노인이 빈곤하다라고 주장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말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신청주의 복지제도를 유지할 경우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인 노인 가구의 경우에는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취약하고 또 인지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복지제도에 신청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이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국가의 제도가 이미 충분히 존재하는데 의무 관리를 왜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제도가 이미 존재하지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응급안전안심국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금 약 4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독사 수치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미 있는 제도로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복지를 확충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가의 제도가 충분히 잘 운영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2013년에서 2023년까지 노인의 빈곤 비중은 약 8%포인트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미 국가의 정책이, 아직 우리의 정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은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응급안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응급안전 서비스와 관련해서 실제로 1인당 담당해야 할 담당자가 360명 가량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보건정책 관련해서도 일부 지역에 관해서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정책적 실효가 있을지,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 가능한 것인지 먼저 명명백백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첨언하겠습니다. 찬성은 고독사와 같은 극단적인 사각지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문제없이 잘 지내는 대다수 노년층의 자율성까지 의무라는 이름으로 획일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주의 한계에 관해서 첨언을 하겠는데요. 신청주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노인들이 그러한 복지의 수혜를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형태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한계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1인 노인 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은 다소 행정적인 또는 경제적인 한계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현재 노인 인구 1,0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인 가구는 거의 2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백만 명의 규모를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리하면서 방문하면서 케어를 한다? 이건 좀 어려운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주의가 아니라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기조는 이미 노인복지법에서도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의무관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의무관리제도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위험 1인 가구 24,000 가구 정도를 추가로 발굴했고 이 중 4만 건 정도가 지원 서비스에 연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무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어렵다는 행정 측의 주장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한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국가 주도로 확대하게 될 경우 고독사 위험과 같은 응급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앞서서 개선하는 것은 동의하나 하지만 강제 관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계속 보완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장점이 있다,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독사와 같은 큰 문제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계속 그 과정 속에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독사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서 의무적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율성만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던 치매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노인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지킬 수 있는지 꼭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고독사 같은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의무적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주장이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고독사가 지금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60세 이상 고독자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고 계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명권을 굉장히 가치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또 국가에게 주어진 생명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같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별 강화가 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측에서는 이러한 선별을 그러면 기본적인 등록 없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고위험군 선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측 시작해 주시면 먼저 지금 찬성 측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했다라는 완결성을 전제한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어떠한 사회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그것에 수렴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나가는 상황에서 그러한 국가주의적 복지정책은, 전통적 복지정책은 퇴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에 통합돌봄정책, 그러니까 돌봄정책이라는 기조 안에서 복지정책을 논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모든 복지정책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민간과 그것을 분담함으로써 복지의 부담을 낮춰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울시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지역 소멸 문제 심각합니다. 지역 인구 중에 노인구가 더 많은 것은 사실상 지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시 통계를 가져오시는 게 전국적으로 그것을 보편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사실상 의문스럽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고독사가 계속해서 증가했다라는 수치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그러한 수치는 고독사 예방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발전해 나가고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고독사 인구가 줄어드는 수치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고독사 예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노인에 대해서 따로 의무를 제정해야 하는지, 그것이 선언적인 의무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 중에서 취약계층, 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시중에서 말씀해 주실 계시는데, 지금 토론 논대 자체가 모든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노인 가구를 잠적 위험군으로 간주하고 국가가 관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의 침해 소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모든 1인 노인의 사생활을 어쨌든 의무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에서는 국가가 모든 복지제도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 민간과 함께 해야 된다. 지역별 격차가 심하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별 격차가 현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복지제도는 지역별 격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가 관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2025년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복지시설과 사회서비스 같은 것들이 수도권과 일부 광역도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현재 지방에 있는 1인 노인 가구들은 수도권에 비해 생명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좀 더 초점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의무 관리를 하여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현황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국가가 제도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현황에서 어떻게 개선해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부분이 논의가 되는 생각하지만 여태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말로 국가가 저는 도입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원하겠습니다. 반대측께서는 고독사 사망자 인구가 고독사 예방법 시행 이후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2017년 고독사 사망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순 고독자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반대측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저희 측 주장에 반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반대측께서는 왜 노인에 대해서만 이러한 의무적 관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인론에서도 언급해 드렸듯 노인 가구의 73.9%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지역사회 치매 환자 중 52.6%가 1인 가구, 특히 1인 노인 가구 중 치매 노인은 돌봄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은 사회, 경제, 신체적으로 취약한 것에 놓여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며, 국가는 이러한 노인의 취약성에 근거하여 국가가 반드시 의무적 관리 제도를 통해 그들에게 복지 제공 그리고 최소한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의무적인 관리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부터가 보편적인 복지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역 격차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선별적으로 더 필요한 지역에게 앞장서서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각자가 다르듯이 지역별로 복지에 대한 수요도 다른 것입니다. 지적해 주셨다시피 실제로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건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반대로 물가가 높은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와 관련된 복지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해 주셨다시피 노인 가구의 상당수는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정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당장 노인들에게 1000만 명 가까운 노인 중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부를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한들 계속해서 지금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것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소비 인구에게 모든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합당한가? 이 정책에 대한 재정적인 지속성이 담보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그 통계자료 실효성 관해서 말씀해 주신 거 짧게 언급하자면 2024년 이제 지역별 추이에서 감소한 지역들이 다소 보고되고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아까 선정 측께서 언급해 주신 것 중에 고위험군 선별에서 그러니까 고위험군 선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한 사례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논의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1인 노인 가구에 대한 의무 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논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례로 가져오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지향해야 한다라고 가져오신 고위험군 선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1인 가구 노인 보편에 대한 관리 의무와는 상당히 판이한 것 같고요. 선별하자라는 주장은 결국 1인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자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논제의 기본적인 전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자면 취약노인 돌봄 서비스 등과 같은 기존 정책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별화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초과되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정식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차이가 격심하기 때문에 먼저 일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혹은 이게 지속성이 담보되어 있는 건지 의문스럽다. 그 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사회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 지속하지 않는다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하게 시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이에 저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꼭 경제적인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든다, 실질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이 아닌 저희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과하다는 의견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차 피해, 즉 복지제도에서 특히 노인 대상으로 예방적 복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노인 대상으로 나오는 고독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물론 그 노인에 대한 존중과 그 사망에 대한 존중도 매우 큰 영역이지만
그것보다 2차 피해, 즉 고독사로 인해서 사회적인 신뢰가 약화되고 국가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사회적 신뢰 약화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도 함께 손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또한 반대 측에서는 의무관리 제도가 획일적이고 강제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관리 지원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국가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수준, 주거 환경 또는 지병의 유무, 연고자의 유무 등이 고위험군 선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 주도로 이 정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때 고위험군으로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서 집중 관리를 시행하고 또한 저위험군으로 분류가 된다면 최대한 자유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의무관리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이고 강제적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복지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많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노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맞춤형으로 복지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별점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노인이라는 인구 집단을 단순한 소비 집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적인 정체성이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노인을 소비 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 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지원하겠다라는 것으로 이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단순한 행정상의 실적 채우기 식의 복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지, 또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평가 척도 마련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국가 주도로 다양한 개인 정보를 획득하고 그걸 통해서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사생활 침해, 이 개인정보 유출 및 데이터 관리 문제, 이것이 사생활 침해랑 어떻게 이것이 귀결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는 아무래도 이 한정된 자원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기존 제도들 내실화하는데 사용하지 않는지, 또 이것이 명백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아닐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와 연결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의 일자리의 질이 지나치게 높지 않다는 점, 그것이 낮기 때문에 노인 빈곤과 더 연결된다는 점도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 측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의무관리 제도가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의무관리 제도의 핵심은 지금 기존의 복지 제도는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의무관리 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이 이 제도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인 노인 가구의 상당수가 좋은 복지 제도가 만들어져도 그 복지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신청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들을 그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공공근로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높지 않아 노인 빈곤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왜 반대 측에 묻고 싶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의 임금을 상승하는 것만으로 노인 빈곤이 해결되고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고립,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반대 측에서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아까 질문 드렸던 선별 강화가 답이라고 말씀하셨던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계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 말씀해주신 생산인구로 전환하지 못한다. 경제적 지원으로 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안정망, 그 노인분들이 혼자 계시는 순간 속에서 갑자기 고독사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지원을 해드린다는 점이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다던가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네. 우선 찬성 측께서는 아까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구체적인 행정 처리의 장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적 채우기용 복지가 되지 않게 할, 기존과 차별화할 구체적인 이러한 법률적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아직 답변을 안 주셨고요. 이거에 덧붙여서 기존 법률과 차별화해서 새롭게 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기존 법률에 포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고독사 예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부정적이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독사 사망자 수 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이제 그 고독사 예방법이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고독사 예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하다란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시작을 해보니까 아 이런 게 필요하겠더라 해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입법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말씀하시는 노인 의무관리 제도의 경우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근로의 일자리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한국경제원의 2022년 연구 자료가 있었고요. 그래서 공공근로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냥 간단한 답변을 드리면, 노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노인 인구가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노인 대학 26개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정책이라는 것은 우선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들을 단순히 관리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이들이 다시 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더 정책적으로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기타 제도와의 유기성과 영향성 속에서 그 파급 효과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이 제도를 당장 시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노인을 그동안 방치되었다고 주장된 노인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첨언하겠습니다. 예방적 복지의 그런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이 예방적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비결적으로 현재 지금 방문 관광 관리라든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시간 초과되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마지막 발언 주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산 인구를 전환하는 게 우선이다. 네, 저도 그 부분에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망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고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존 관리와 포섭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는 이 제도가 국가가 개입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떻게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이에 대했을 때 어떻게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전달하는 것이 취지가 아니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거가 해결된다면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이 제도가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공공근로 일자리 임금 상승, 그리고 노인 대학 이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노인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면 이러한 고독사, 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께서는 신청주의에 기반한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공공근로 일자리, 노인 대학 이런 것들이 있는지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방 안에서 혼자 우울감과 또 사회적 고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반대 측께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복지 정책 중에 반대 측께서 찬성하시는 정책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헌법적 또 다른 법적 근거도 저희가 충분히 찾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1인 노인 가구의 노인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고 참여하게 만드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지 정책에는 우선성이 존재한다고요. 하지만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관리 제도야말로 우선성을 따져본다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팀 결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국가의 1인 노인 가구에 대한 관리를 의무화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저희는 여전히 이러한 제도가 의무적 관리 제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필요성, 정당성 그리고 실효성 측면으로 오늘 논의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성 측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구독사 예방법과 같이 현행의 법제는 다양한 층화를 통해서 노인에 대한 복지를 정의하고 있고 기존 제도 보강 없이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법률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바가 없어서 그 대강의 틀도 없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입증을 해주셔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당성 측면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모두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인 가구가 2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의 타겟은 엄밀하고 선별적이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비해서 이러한 1인 노인 가구의 범위 너무나도 넓습니다. 그 안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 또는 사회적으로 활발히 교류하는 노인 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인까지 모든 범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블링은 잘못된 범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정처리를 명목적인 복지로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 여전히 답변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저희는 복지제도 자체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현실과 사회의 변화를 보자는 것인데요. 과거의 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고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 노인들입니다. 고전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 일반적인 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려고 하면 실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이고 경제적 낭비만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과 관리를 받는 개체가 아닌 경제활동을 하고 삶의 다음 장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로서 노인들이 인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언론 찬성팀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찬성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급속한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1인 노인 가구가 극대될 사회적 고립 그리고 고독사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국가의 의무적 관리제도 없이는 1인 노인 가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대 측의 주장은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이 고립되어 쓰러져가는 복지 사각지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파편화되어 있는 복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적 추진력을 통해서 여러 지역사회의 이러한 추진력을 국가가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반대 측에서는 노인을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며 저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계십니다. 저희는 노인을 단순한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또한 노인이 자율적 주체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라는 어떤 세대적 특성에 주목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은 사회, 경제, 신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계층에 놓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인들이 최소한의 삶의 다음 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실행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자유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방관의 자세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적 개입 수준의 선제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의무적 관리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1인 노인 가구의 특징에 주목하여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헌법에도 또 고독사 예방법 그리고 노인복지법의 명시되어 있듯 다양한 법적 근거를 통해 국가의 의무적 관리 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당성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의무적 관리 제도는 1인 노인 가구에게 삶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